방송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이 또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은 뭐 정보는 계속 올려드릴 텐데 잠깐 제가 어디를 갔다 올 예정이라 여러분들이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저항 구간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보시면은 이 HL 하이어 로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점이 올라가는 건 HL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다가 자 요때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고점 형태를 4번을 그려줬어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을 도모하려고 했으면 사실 이런 모양새는 나오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한 차례 찍은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을 시도했으나 그 힘이 부족해서 이런 형태가 생겼다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점 형태는 제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 저점을 어쨌든 상승을 하기 위해선 계속 올려주는 게 중요하죠. 자 저점 올리고 여기서 올렸어요. 그죠? 여기도 HL이 되겠죠? 이 부분도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요. 밑으로. 근데 저점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DB라고 부릅니다. 더블 바텀이라고 불러요. 저점이 이제 같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할 때부터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그림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트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게 HL인 거예요.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올라가는 게 HL입니다. 지금 계속 HL이 나오는 거죠. 이때도 HL로 올라갑니다. 저점 보이시죠? 저점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전 저점과 너무 상이한 위치에 저점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부른다? DB라고 부릅니다. DB. 더블 바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더블 바텀이 나왔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LL을 찍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상승하는 주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상승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점을 동일하게 딱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저점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 상승하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줘야 받아치는 매수세의 평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익절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당연한 차트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저점이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거의 더블 바텀을 그려줬다. 그럼 이제 평단가가 이걸 구매하는 애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좀만 올려도 익절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LL 로우 로우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방향이 썩 뭐 괜찮지는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용어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방향이 어떨 것 같다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을 봅시다. 제가 그리고 어제 설명드린 부분이 뭐냐면 화살표로 하나 딱 그을게요. 이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음봉이 출현을 했다. 추세 반전의 포인트로 우리는 이 음봉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양봉을 2번 띄워준 일봉들의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자면 지금 최근 3일 동안 형성된 이 매도 거래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신호라는 거죠. 지금은 뭐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바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마땅하게 반등세가 나올 만하죠. 여기서 받아쳤으니까 반등세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자면 지금 거래량이 너무 약해요. 물론 18시간 남기는 했어요. 일봉 마감까지 남긴 했는데 이 18시간 동안 전일의 음봉 거래량을 확 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 더 간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마땅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전일의 매도량만큼 오늘이 매수량이 터져줘야만 얘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전저점 부분. 자 요렇게 지지받고 요렇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드린 부분.
돈복사는 왜 하락을 보냐. 자, 저점을 계속 올리다가 요때 한 차례 찍었죠. 그 다음 저점이 똑같아졌어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저점이 똑같아야 됩니다. 올라가죠. 차트가 올라가요. 저점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은. 근데 어느 날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차트를 딱 그려줘요. 갑자기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런 차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막 헤드앤숄더를 그리거나 더블탑으로 나와서 빠지거나. 저점이 고점에서 똑같아진다는 게 이래서 안 좋은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였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거를 올려줬어야 되는 거고, 요렇게 나온다는 게 썩 뭐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시황을 봅시다. 지지 구간을 체크를 다들 해보시는 게 좋아요. 23.5 정도를 제가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23.5까지는 안 왔네요. 23.6에서 반등이 나왔네. 무튼간에 뭐 100불 차이면은 뭐 맞췄다 치고. 25K 안착 시 투더문 가능이라고 써놨어요. 25K. 이 위로 와서 캔들이 돌고 있으면은 날아갑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그리고 일단은 요 상방에 쌓인 매물도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는지가 관건입니다. 고점을 4번 만들었잖아요. 여기를 돌파해주는지 여부에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튼간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희 채팅으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려드린 정보를 봅시다. 인플레 감소법을 서명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인플레 이 감소법이면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돈복사에서 인플레가 줄어야 주식시장이 막 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 감소법이면은 주식시장 오르겠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위험자산시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법안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도까지. 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줄이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안의 친환경 쪽 예산은 350조 원 정도로서 어디가 수혜를 볼 수 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신재생 관련 업체들 정도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라 라는 얘기고, RSI도 이거 보시면 하루치를 RSI로 표시를 한 건데 추세도도 깨졌습니다. 상승하는 추세도 깨졌어요. 하방으로 좀 더 쏟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반등 나올 것 같네요. 그러게요. 반등 나올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왜 반등이 나오냐, 이 쌍바닥 찍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한 거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1분봉으로 보더라도 완만하게 추세 유지하고 있고, 10분봉으로 보더라도 쐐기형으로 탁 나와주고 있죠.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쐐기형이든지 임펄스 시작이든지 아무튼 간에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준비를 해온 걸 띄워볼게요.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바이든 대통령 위험자산 시장과는 관련 없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유럽 TTF 천연가스. 이 차트가 유럽 네덜란드 거래소의 기준물인 TTF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가격 되게 높죠. 되게 높아요. 2018년도 가격 보세요. 엄청난 가격. 고점을 그냥 돌파를 확확 해줘가지고 천정부지에 있다, 천연가스가. 근데 유럽 전력 가격 또한 냉방 수요에 더불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모장에 적으면서 봅시다. 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 그리고 전력 가격 또한 고공행진 지속. 왜 그러냐? 냉방 수요 때문에. 날씨가 엄청 더워요 지금. 왜 바이든이 인플레 법안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냈을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그 엄청난 더위를 느끼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전력을 엄청나게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안정되어도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매크로는 발목이 잡히게 된다. 이해되시죠? 뭐 원자재 가격이 어쨌고 원유가 떨어져서 이제는 뭐 인플레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 좋죠. 긍정적인데 이 원유 가격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거시경제는 이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국제유가 우크라 전쟁 한 달 전보다도 더 떨어져,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버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택건설 시장에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유값이 떨어진다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숏 관점을 얘기하는 동안 갑자기 되게 숏이 많아졌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식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자, 지금 문제가 몇 가지죠? 천연가스, 전력, 그리고 중국의 경제 실적, 주택건설 시장의 침체 조짐, 그리고 주요 농업국 중 러시아, 호주 빼고 전부 가뭄의 흉작 우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 프라이싱 안 하고 있는 듯 말씀하셨어요. 문제 엄청나죠. 식량 문제까지 있습니다. 한 번 시장에 쇼크는 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자, 다음 거 봅시다. 중국 세계적인 가뭄의 행렬에 유럽을 따라 합류.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쓰촨성의 수력발전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이달 초부터 50% 감소. 중국은 현 상황에선 전력 생산에 큰 충격.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산샤댐의 유출량은 작년보다 40% 감소. 이분 트위터에서 제가 얻어온 정보니까 여기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원자재 가격이 잡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라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가 되시죠? 전력 생산에 큰 충격이 생기다 보면 당연히 이 중국의 경제 또한 안 좋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공장을 더 이상 뭘 생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50% 감소, 수력발전소, 산샤댐의 유출량은 40% 감소. 이 수력에 의존하는 내륙 지방인데 러시아의 도움을 아무리 받더라도 지금 같은 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유럽 천연가스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실적 부진, 거기다가 세계적인 가뭄 행렬에 유럽 따라 합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농업국 중 러시아, 호주 빼고 전부 가뭄의 흉작 우려,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중. 모든 문제들을 합쳐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좀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은 언제든지 다시 폭등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들이 잡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해되시죠? 다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세계적인 경제 대위기 앞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CPI가 좋게 나오고 뭐 PPI가 좋게 나오고 이런 거 좋죠. 근데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코인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고 계시는 이런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주식과 코인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 떨어진다는 얘긴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디서든 내가 잡아야 되는 거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는데, 그거 알면은 저기 뭐 한 수천억 벌었죠 뭘. 그거는 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이 차트의 지지저항선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거기서 뭐 롱 잡고 올랐을 때 숏 잡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는 뭐 항상 단기적인 대응이죠, 사실. 일단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은 뭐가 있느냐,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이 있으며 금리 인상 결정은 아니고 점도표를 확인해서 향후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뭐 대략적으로 좀 뭐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이 FOMC 의사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뭐 우리의 인플레 상황은 어떻다, 우리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뭐 준비를 해놨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아닌데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 좀 풀어드릴게요.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과매도권이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는 상승장이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돼요. 왜냐면 고점에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와도 비트가 막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올라간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냥 좋은 얘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시장이에요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매크로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면서도 와,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왜 올라가지 시장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 야, 이거 올라봤자 이거를 받아줄 누군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수중에 돈이 있을까? 어쨌든 세력이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자기들이 차익 실현하려고 올리는 게 맞거든요. 올려봤자 이걸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요.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 비트를 계속 올린다는 게 과연 이게 좋을지, 좋은 방향일지라는 뭐 생각도 들고, 일단 올라가는 모양 자체가 제 눈에 좀 이쁘지 않습니다. 사실 올라갈 거면 좀 이렇게 쭉쭉 횡보 좀 쳐주면서 완만하게 바닥 그려주면 그냥 풀매수 들어가는 건데, 애매하게 올라가죠. 사실 이렇게 쐐기형으로 애매하게 올라가죠. 이탈 나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비트 상황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너무 하락 관점만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상승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나스닥의 반등세가 너무 강해요. 너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키 맞추기를 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두 차트를 비교해 봅시다.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 캔들 차트로 보이는 게 나스닥입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반등 나올 때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스닥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키 맞추기를 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나스닥은 되게 많이 올라간 거고, 비트코인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렇게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트도 좀 올라갔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나스닥과 실제로 비교해보면 1도 안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28K, 32K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신빙성 있는 게, 지금까지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계속 키 맞추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 기간이 언제죠? 2021년 이 후반기 때부터 굉장한 동조화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주류 자산과 동조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왜 동조화가 되냐? 기관들의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주류 자산인 나스닥과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관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현명한 투자자의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비슷한 움직임을 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스닥은 위험자산 중에 1등이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반등세 비트코인이 반도 못 따라갔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착 오르게 되면 32K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이 정도 되겠네요. 나스닥만큼 오르면 여기 매물대 정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